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 오늘 이야기가 딱 그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도심 한복판 100층짜리 유리타워 꼭대기에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강한 여자가 홀로 앉아 있었고요. 그 타워를 향해 낡은 드론 한 대가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종하는 건 19살 고아 소년. 옆자리엔 14살 동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두 형제였어요. 근데 그 순간 동생의 귀에 뭔가 잡혔습니다. 보통 사람은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 회장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작고 낯선 신호음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두 형제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고 누명 쓰고 빗속에 내던져졌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진실은 침묵 속에서도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두 형제가 어떻게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을까요? 자, 시작할게요. 밤 11시가 넘은 시각, 도시의 하늘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눈발은 수평으로 날리며 시야를 막아섰죠. 그 어둠과 눈보라 사이를 비집고 작은 드론 한 대가 빠르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론의 조종석에 앉은 강민은 19살의 나이답지 않게 침착한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했습니다. 낡고 해진 방한복 위에 무릎 보호대를 덧댄 차림이었지만 손놀림만큼은 능숙한 조종사처럼 정확했죠. 그의 옆자리에는 14살 동생 윤이 무릎을 꼭 끌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윤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오라클 타워는 도심 한복판에 홀로 솟아 있었습니다. 100층 가까운 높이의 유리 외벽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고 꼭대기에는 파란색 항법등이 규칙적으로 전멸했습니다. 강민의 드론이 그 타워의 99층을 향해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개조된 드론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건물 사이의 틈새 경로를 타고 오르는 것이었죠. 배달 상자 안에는 성혜림 회장이 요청한 보안칩 교체 부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혜림, 청아그룹의 수장이자 오라클 타워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직접 업무를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그녀였지만 오늘 밤만큼은 집무실 소파에 홀로 기대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고 손에 쥔 스마트 안경은 렌즈 한쪽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안경은 단순한 보조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시야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보안 명령을 수행하는 차세대 기기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오작동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그 원인을 내부 보안팀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으니까요. 드론이 99층 외부 착륙 패드에 내려앉는 순간 윤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꺼운 유리벽 너머 사람의 귀로는 포착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한 고주파음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의 청각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선천적으로 고음역 감지 범위가 일반인의 2배를 넘었고 그 덕분에 기계 소음과 전자 신호음을 소리만으로 구분해낼 수 있었죠. 윤은 그 소리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형?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윤은 형의 팔을 살며시 건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안경에서 소리나고 있어. 서버랑 맞춰지는 소리야. 지금 누군가한테 데이터 보내고 있는 거야. 강민은 동생의 말을 2번 묻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긴 만큼 윤의 감각이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배달 상자를 들고 내부로 진입하면서 코트 주머니에서 구겨진 배달 전표를 꺼냈습니다. 볼펜 끝이 낡아 잘 나오지 않는 싸구려 펜으로 전표 뒷면의 짧은 문장을 눌러 썼습니다. 안경이 보내는 신호를 확인하십시오. 외부 서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나오면서
강민은 그 전표를 배달 상자 안쪽에 눈에 잘 띄게 끼워 넣었습니다. 성 회장이 박스를 직접 열면 반드시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형제가 드론을 타고 타워에서 멀어지는 동안 성혜림 회장은 박스를 열었습니다. 부품을 꺼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접힌 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읽었습니다. 한 번, 그리고 두 번.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성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부 보안팀 채널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개인 단말기를 꺼내어 시스템 로그에 직접 접속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로그가 열렸을 때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경의 시야 데이터가 하루에도 수차례 아주 짧은 간격으로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신처는 암호화된 주소였지만 내부 접속 권한 코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코드는 보안팀 전체가 아닌 단 한 사람에게만 발급된 것이었습니다. 박 본부장.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단말기 화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타워 아래 도시의 불빛들은 눈 속에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습니다. 로그를 저장하고 단말기를 잠갔습니다. 그 시각 타워 지하 관제실에서 박 본부장은 두 개의 모니터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드론의 이동 경로가, 다른 쪽에는 성 회장의 단말기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두 아이가 그리고 성 회장이. 다음 날 아침 성혜림 회장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도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형제가 사는 곳을 추적하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드론 배달업체의 등록 주소를 통해 흘러온 정보였습니다. 컨테이너 단지는 도시 변두리의 낡은 산업지구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사이로 비좁게 세워진 컨테이너들이 서로 기댄 채 줄지어 있었고 형제의 거처는 그중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성 회장이 차에서 내렸을 때 강민은 마당에서 드론 부품을 손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성 회장을 보고 즉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움과 경계심이 동시에 얼굴에 담겼죠. 성 회장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지만 무질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리된 공구, 벽에 붙은 도면, 그리고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며 나오는 윤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성 회장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메모, 당신들이 남긴 거 맞죠? 강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그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코트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강민에게 내밀었습니다. 타워 내부 보안 감찰직 제안입니다. 정식 거처와 두 사람 모두의 교육 지원도 포함되어 있어요. 강민의 눈이 서류 위를 훑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윤희 형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의 힘이 말보다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고 짧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짐을 챙겨 컨테이너를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공간에 남긴 것은 녹슨 공구 몇 개와 벽에 붙어 있던 손때 묻은 도면 한 장뿐이었습니다. 오라클 타워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였습니다. 눈은 그쳐 있었고 하늘은 처음으로 조금 맑았습니다. 오라클 타워 내부는 바깥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언제나 냉방이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발소리조차 흡수하는 두꺼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형제가 배정받은 숙소는 34층 직원 구역의 끝방이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컨테이너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조용한 공간이었죠. 윤은 첫날 밤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음 속에서 살아온 아이에게 정막은 오히려 낯설고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다음 날 아침부터 보안 감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타워 내 출입 기록을 검토하고 외부 접속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어야 하는 작업이었죠. 강민은 묵묵히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배운 적 없는 일이었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계를 만지며 익혀온 감각이 데이터의 흐름을 읽는데도 통했습니다. 윤은 타워 내 소리들에 적응하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서버실의 냉각 팬 소리,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마찰음, 환풍구를 타고 도는 공기의 움직임. 그 모든 소리들이 윤의 귀에는 또렷하게 분리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윤은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포착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복도를 지나칠 때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키가 크고 걸음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윤이 들은 것은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가슴 안쪽에서 불규칙하게 뛰는 심장 박동음이 보통 사람과 달리 아주 미세한 고주파 진동을 섞어내고 있었습니다. 기계를 오래 다룬 사람의 몸에서 나는 소리도 아니었고 단순한 부정맥도 아니었습니다. 윤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은 아직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형제가 타워에 들어온 순간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교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도시 외곽의 새싹 보육원이었습니다. 형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부하 직원이 원장실을 찾아간 것은 형제가 타워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봉투 안에 든 액수를 확인하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원장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강민이 보육원에 머물던 시절 재정장부에 접근하여 자금을 빼돌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날짜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조작된 시스템 로그도 함께 첨부되었습니다. 강민의 이름으로 된 접속 기록이 마치 실제처럼 꾸며져 있었죠. 타워 내부에서도 작업은 진행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보안 서버의 관리 권한 중 일부를 이용하여 강민의 단말기가 신기술 설계도 파일에 접근하고 복제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접속 기록을 심었습니다. 시간대는 강민이 숙소에서 혼자 있던 늦은 밤 시각으로 맞추었습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할 사람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최 대리의 몫이었습니다. 성 회장의 비서실 소속인 최 대리는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래전부터 박 본부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최 대리는 청소 직원으로 위장하여 강민의 개인 사물함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신기술 보안 칩과 동일한 규격으로 복제된 칩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사물함 안쪽 깊숙이 쉽게 발견되지 않지만 뒤지면 반드시 나오는 자리에 그것을 밀어 넣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흔들림 없이 일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나서 박 본부장은 성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보고서 한 부를 손에 들고서였습니다. 회장님, 심각한 사안을 보고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는 강민과 윤희 라이벌 기업인 네오테크의 사주를 받은 산업 스파이라는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진술서, 조작된 접속 로그, 그리고 네오테크 측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외부 통신 기록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박 본부장은 서류를 내밀며 성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보고서를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펼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영상 자료도 있습니다. 박 본부장이 단말기를 꺼내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타워 외부 주차장에서 강민으로 보이는 인물이 낯선 남자와 짧게 접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도가 좁고 화질이 낮았지만 강민의 방한복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조작된 영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 회장은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성 회장은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보육원 원장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녹취 파일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죠.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확신에 찬 어조로 강민의 과거 비행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 회장은 이어폰을 빼고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자료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의심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촘촘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보안 팀원들이 형제의 숙소를 급습했습니다. 강민은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고 윤은 이불 위에 앉아 무언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는 형의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팀원들이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물함이 열렸습니다. 안쪽에서 복제칩이 든 비닐 봉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암호화된 소형 저장 장치도 발견되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강민이 실제로 갖고 있던 것이었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그가 직접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팀원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칩은 제게 아닙니다. 누가 넣은 겁니다. 저는 설계도에 접근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눈은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의 눈이었습니다. 성혜림 회장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민의 항변을 보안 채널을 통해 듣고 있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짧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퇴거 조치하세요. 형제는 가져온 짐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오는 동안 강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였습니다. 윤은 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타워의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었습니다. 재킷 하나만 걸친 채 형제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겁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영영 닫혀버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빗줄기는 거셌고 도시의 불빛들은 빗속에 번지며 일그러졌습니다. 형제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발은 익숙하게 도시 변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법을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 밤만큼은 그 사실이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은 도시의 끝에 있었습니다.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이었고 밤이면 가로등 하나 없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형제는 버려진 통신 중계 시설 아래 몸을 피했습니다. 지붕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함석 패널이 빗소리를 요란하게 튕겨냈지만 그나마 비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젖은 옷을 최대한 짜내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윤은 그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도시의 소음 사이로 윤의 귀는 타워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흘러오는 신호들이 층층이 쌓여 들어왔습니다. 자동차 엔진음, 환풍기 소리, 누군가의 통화 음성,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고 나면 아주 가느다란 소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짧게 끊겼다가 다시 이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윤은 그 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타워에서 생활하는 동안 윤은 박 본부장의 단말기가 특정 시간대에 외부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소리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데이터가 대용량 서버를 통과할 때 생기는 전자기적 마찰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는 소리였지만 윤에게는 박 본부장의 목소리만큼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소리가 빗속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형, 박 본부장 단말기 아직 돌아가고 있어. 강민이 눈을 뜨고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방향? 윤이 손을 들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타워에서 북쪽으로 조금 비껴난 방향이었습니다. 지하 공동구가 지나는 구역이었습니다.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은 폐기물 처리장 한켠에 쌓인 버려진 부품 더미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회로판, 끊어진 안테나, 선, 주파수 변환 모듈의 잔해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을 빠르게 분류했습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고 머릿속에서는 이미 회로 구성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윤은 옆에서 부품을 건네며 형의 작업을 도왔습니다.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오래 함께 살아온 형제만이 가질 수 있는 호흡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강민의 손 안에는 손바닥만 한 크기의 소형 수신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조잡한 외형이었지만 윤이 지목한 주파수 대역을 감지하고 화면에 파형으로 표시하는 기능은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윤이 수신기를 들고 타워 방향으로 안테나를 맞추었습니다. 화면에 파형이 떠올랐습니다. 불규칙하게 출렁이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강하게 튀어오르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거야. 윤의 목소리가 낮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날 밤 타워 인근의 지하 공동구로 향했습니다. 공동구는 도시 기반 시설이 지나는 지하 통로였습니다. 전력선, 통신선, 수도관이 함께 묻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출입구는 잠겨 있었지만 강민에게 자물쇠는 큰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잠금 장치는 적절한 힘과 각도만 있으면 열렸습니다. 공동구 안은 좁고 습했습니다. 머리 위로 굵은 배관들이 지나갔고 벽면에는 오래된 통신 케이블이 다발로 묶여 있었습니다. 강민은 손전등을 들고 앞서 걸었고 윤은 수신기를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파형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50m쯤 걸었을 때 윤이 멈추었습니다. 여기 벽면의 케이블 다발 뒤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강민이 케이블을 걷어내자 그 안에서 손가락 2마디 크기의 검은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통신 배선에 기생하듯 연결된 불법 중계기 노드였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는 군용 규격의 부품이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표면에 먼지가 거의 앉지 않았으니까요. 강민은 노드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내부 저장 모듈을 꺼내어 수신기에 연결했습니다. 데이터가 천천히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암호화 방식이 오래된 규격이었습니다. 강민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여 해제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열렸습니다. 채팅 로그였습니다. 수신자는 암호화된 이름이었지만 대화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성 회장의 신기술 설계 데이터를 특정 해외 구매자에게 넘기는 조건과 가격을 협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는 형제가 타워에 입주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처음부터 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그 계획이 들킬 위기에 처하자 제거해야 할 방해물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화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이 형의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시각 오라클 타워 99층에서
성혜림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를 내보낸 뒤로 안경의 오작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성 회장은 그 사실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스파이라면 목적을 달성했을 것이고 목적을 달성했다면 더 이상 신우를 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 실장을 불렀습니다. 손 실장은 20년 넘게 성 회장 곁에서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서도 아니고 보안 담당도 아닌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조력자였습니다. 박 본부장 자금 흐름, 지난 6개월치 전부 다시 들여다봐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손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성 회장이 그런 말을 꺼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손 실장이 움직이는 데는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는 박 본부장의 공식법인 계좌와 연결된 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명의가 불분명한 대포 통장 2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계좌에서 새싹 보육원 원장 명의의 개인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날짜는 형제가 타워에 입주한 직후였습니다. 손 실장은 그 자료를 성 회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성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의 굳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자신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손 실장이 재무 기록을 열람했다는 사실이 내부 시스템 로그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기로. 청하그룹 창립 기념일이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타워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킬 바이러스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 회장이 의심하든 말든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지하 공동구에서 형제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노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증거를 없애서는 안 되었습니다. 노드가 그 자리에 있어야 박 본부장이 여전히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믿을 것이었습니다. 공동구를 빠져나오는 길에 윤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귀가 무언가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수신기의 파형이 갑자기 넓고 강하게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 윤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타워 안에서 뭔가 시작됐어. 자폭 프로토콜 같은 거야. 소리가 달라졌어. 강민은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에 찬 눈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강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워 쪽으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창립 기념일 전야였습니다. 오라클 타워는 그날 밤도 도심 한복판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이 도시의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꼭대기의 파란 항법등은 여느 때처럼 규칙적으로 전멸했습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하 통제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내린 채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추었다가 이윽고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냉각 시스템 강제 종료 명령이 입력되었습니다. 서버실 온도가 올라가는 데는 2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과부하가 걸린 전력 회로가 열을 버티지 못하고 합선을 일으켰습니다. 불꽃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서버실 천장을 타고 흐른 케이블들이 연료가 되었고 불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비상경보가 울린 것은 그로부터 3분 뒤였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타워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방화벽이 차단되면서 각 층의 비상 통로가 자동으로 잠겼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추었습니다. 99층 펜트하우스에 있던 성혜림 회장은 그 순간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밀었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아래층에서 피어오른 연기가 유리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동구를 빠져나온 형제는 타워를 향해 뛰고 있었습니다. 윤이 먼저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물 내부에서 전력계통이 끊어지는 소리, 냉각팬이 멈추는 소리, 그리고 낮고 묵직하게 깔리는 연소음이었습니다. 불이야. 서버실 쪽. 강민은 달리면서 드론 조종기를 꺼냈습니다. 드론은 폐기물 처리장에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그는 조종기를 작동시키며 드론을 타워 방향으로 호출했습니다. 드론에는 이미 소화액 탱크와 절단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배달용으로 개조된 기체였지만 강민이 다시 한번 손을 본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 혹시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타워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건물 아래층 창문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멀찍이 물러서며 술렁였고 멀리서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은 타워 외벽을 바라보며 귀를 집중시켰습니다. 건물 골격이 열을 받아 팽창하는 소리, 유리가 미세하게 진동하는 소리, 그리고 각 층에서 올라오는 공기의 흐름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종기 옆에 달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형, 99층 북쪽 창이 열려 있어. 외벽 가스 배관이 북동쪽으로 나 있고 그걸 타고 오르면 돼. 강민은 이미 드론을 조종하며 외벽 쪽으로 기체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드론이 가스 배관 옆을 따라 천천히 고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지만 강민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99층 높이에 다다랐을 때 강민은 절단기 작동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드론에 장착된 소형 절단기가 창문 모서리의 고정 장치를 끊어냈습니다. 강화유리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창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은 조종기를 윤에게 넘겼습니다. 드론 그 자리 고정시켜. 나 올라간다. 윤이 조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강민은 타워 외벽 아래 구조물에 로프를 걸었습니다. 외벽을 타고 오르는 방법은 드론 배달을 하면서 익힌 것이었습니다. 합법적인 기술이 아니었지만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을 외벽에 딛고 로프를 당기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눈이 따가웠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 통제실에서 박 본부장은 모니터로 외벽 카메라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외벽을 타고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표정이 굳어지면서 즉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전원 차단, 비상계단 잠금 강화, 그리고 외부 소방 접근 차단을 위한 진입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탈출 경로를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99층에서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강민이 99층 창문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을 때 집무실 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몸을 낮추고 기어갔습니다. 연기는 위로 모였고 바닥 가까이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소파 옆에 성혜림 회장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었고 고개가 옆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눈 뜨세요. 성 회장의 눈꺼풀이 간신히 떠졌습니다. 강민의 얼굴을 인식하는데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강민은 드론이 운반해온 소화액 탱크 옆에 묶어두었던 소형 산소 마스크를 꺼내 성 회장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성 회장이 산소를 들이마시면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손이 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약했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손의 힘이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오른쪽 외벽 기울기 바뀌고 있어. 비상계단 쪽 구조물이 열받아서 변형되는 소리야. 오른쪽으로는 가면 안 돼. 강민은 즉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비상계단 방향이 막혔다면 올라온 창문 쪽으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도 연기가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형, 옥상 계단 왼쪽 끝에 환풍 통로 있어. 거기 통로 벽이 아직 멀쩡해. 그쪽으로 가. 강민은 성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성 회장은 제대로 서지 못했습니다. 강민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등에 업었습니다. 성 회장의 몸무게가 등에 얹혔습니다. 무거웠지만 참을 수 없는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낮게 몸을 숙인 채 왼쪽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윤이 말한 환풍 통로 입구를 찾았습니다. 좁은 문이었습니다. 둘이 함께 통과하기에 빠듯한 폭이었죠. 강민은 어깨를 비틀어 겨우 통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통로를 따라 올라가자 옥상 계단으로 이어지는 출구가 나왔습니다. 문을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찬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옥상이었습니다. 연기가 없었습니다. 강민은 성 회장을 내려 바닥에 앉혔습니다. 성 회장이 마스크를 벗고 차가운 바깥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길고 거칠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기침이었습니다. 강민은 옥상 난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타워 아래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로 가득 찼습니다. 붉고 파란 불빛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소방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 헬기 온다. 헬기 포트에 있어. 강민은 성 회장의 팔을 다시 잡았습니다. 헬기 포트는 옥상 중앙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 회장의 걸음이 불안정했지만 강민이 옆에서 받쳐주었습니다. 헬기가 옥상 위로 내려앉을 때 강민은 성 회장의 손을 구조대원에게 넘겼습니다. 구조대원이 성 회장을 부축하며 헬기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성 회장은 헬기에 오르기 직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안에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눈빛을 받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등에서 열기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로프 마찰로 생긴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상 아래에서 불길이 유리를 깨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워가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떠올랐습니다. 강민은 그것이 멀어지는 것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박 본부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는 데는 밤새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라클 타워의 중간층 일부는 심하게 그을렸고 서버실이 있던 구역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타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살아남은 것처럼 성혜림 회장도 살아남았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 사실을 다음 날 아침에야 확인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헬기 구조 장면이 담긴 뉴스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성 회장은 구조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헬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손가락이 책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획을 바꾸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 회장이 살아있다면 그녀가 현장에 나타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면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람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행사장에 나타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창립기념 행사장은 타워 인근 대형 컨벤션홀에 마련되었습니다. 화재로 타워 내부가 사용 불가 상태였기 때문에 장소를 옮긴 것이었습니다. 홀 안에는 이미 취재진의 카메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정재계 인사들이 속속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청아그룹의 로고가 걸렸고 대형 스크린 2개가 좌우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의 화재 소식이 알려진 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속닥였습니다. 성 회장의 상태가 어떤지,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박 본부장은 무대 뒤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메었습니다. 정장은 흠잡을 데 없이 단정했습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조작된 유언장과 이사진 매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성 회장이 화재로 인해 위독하거나 사망했을 경우를 상정하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들 중 여럿은 이미 그의 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리하면 되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닫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형제는 행사장 건물 외부에 있었습니다. 강민은 드론 조종기를 손에 쥔 채 건물 옥상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는 옆에서 수신기를 들고 건물 내부의 통신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하 공동구에서 확보한 채팅 로그 데이터와 박 본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중계기 노드에는 영상 데이터도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박 본부장이 외부 구매자와 직접 통화하면서 신기술의 가격을 흥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와 대화 내용은 분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데이터를 드론의 통신 모듈에 연결했습니다. 드론이 행사장 내부 대형 스크린의 무선 수신 채널에 접근하면 외부에서 강제로 신호를 주입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은 이미 그 경계를 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호 잡혔어? 강민이 윤에게 물었습니다. 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크린 2개 다 같은 채널이야. 동시에 들어갈 수 있어. 강민은 드론을 건물 외벽 가까이로 띄웠습니다. 기체가 서서히 고도를 높이며 통신 안테나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조종기 화면에 신호 강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 안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박 본부장의 등장을 알리는 소개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객석에 앉은 취재진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본부장이 무대 계단을 올라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여유로웠습니다. 단상 앞에 서서 청중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장의 대형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켜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낯선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배경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이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박 본부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신기술 설계 데이터의 가격을 놓고 흥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되었습니다. 납품 일정도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화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박 본부장의 말은 분명했습니다. 단상 위에 박 본부장은 처음에는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손을 들어보안 요원 쪽을 향해 짧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스크린을 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원들이 통제실로 달려갔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신호가 내부 제어를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채팅 로그 화면이 이어서 떴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박 본부장의 암호화 아이디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객석에서 낮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빠르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성혜림 회장이었습니다. 얼굴과 왼쪽 팔 일부에 화상 치료용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걸음이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손 실장이 오른쪽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지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들이 성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본부장은 단상 위에서 성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무대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막아요. 그러나 요원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손 실장을 통해 성 회장의 지시를 받아두고 있었습니다. 발 하나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마다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홀 중앙쯤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단상 위의 박 본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정장 차림의 남녀 여러 명이 빠르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성 회장이 손 실장을 통해 사흘 전부터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수사관 한 명이 박 본부장을 향해 곧게 걸어갔습니다. 박 본부장은 단상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아직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객석 쪽에서 강민이 걸어 나왔습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온 것은 드론을 윤에게 맡기고 난 직후였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외장하드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하 공동구의 중계기 노드 안에서 꺼낸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박 본부장 개인 외장하드입니다. 노드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외장하드를 받아 증거 봉투에 담았습니다. 박 본부장은 강민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드러났습니다. 그 외장하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중계기를 점검했을 때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강민이 노드를 분리했다가 되돌려 놓은 날 밤 하드를 빼놓은 것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그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수사관이 박 본부장 앞에 섰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살인 미수 혐의, 그리고 증거 조작 혐의. 혐의 목록이 낭독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끝까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고 모두 거짓이라고 변호사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최 대리는 행사장 입구 쪽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몸을 돌려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구에 수사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새싹 보육원 원장은 같은 시각 다른 수사관들에 의해 보육원에서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행사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술렁임이 가라앉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성혜림 회장은 그 정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손 실장이 여전히 옆에서 팔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무너진 것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새로 쌓이기 시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그것이 차갑지 않다는 것만큼은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윤희 드론을 천천히 내려앉히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아침 햇살이 컨벤션홀 유리창을 비스듬히 통과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중앙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밀치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은 언제나처럼 육중하고 조용했습니다. 그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섰습니다. 박 본부장은 구치소 복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단정하던 정장도 힘있던 걸음걸이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눈이었습니다. 강민과 윤은 방청석 한켠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강민의 손등에는 아직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부가 새로 돋아났지만 고른 빛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은 채 팔짱을 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은 형 옆에 붙어 앉아 법정 안의 소리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 검사의 숨소리, 판사석 마이크에서 나오는 미세한 전류음. 모든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어왔지만 유는 그것들을 흘려보냈습니다. 오늘만큼은 소리보다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재판은 6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강민이 중계기 노드에서 확보한 외장하드 데이터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채팅 로그, 음성 녹음, 그리고 해외 구매자와의 자금 거래 내역이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손 실장이 확보한 대포 통장 송금 내역도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정황, 최 대리가 사물함에 복제칩을 숨기는 장면이 담긴 복도 보안 카메라 영상도 제출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의 변호인은 증거의 수집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일 아침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이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산업 스파이 혐의,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 증거 조작 혐의. 혐의 하나하나가 낭독될 때마다 박 본부장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짧은 술렁임이 일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박 본부장은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변할 만큼 박 본부장의 전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성 회장이 판결 이전에 설립한 신기술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명시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육원 원장의 판결이 낭독되었습니다. 위증 및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7년이었습니다. 원장은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리는 어깨가 방청석에서도 보였습니다. 강민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분노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최 대리는 증거인멸 방조 및 업무 방해 혐의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법정을 나서면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매수되었던 이사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원 해임되었습니다. 청아그룹은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판결 당일 오후에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법원문이 열렸습니다. 성혜림 회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붕대는 이미 풀렸지만 왼쪽 팔과 목 아래에는 옅은 화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스카프나 긴 소매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 채 걸어 나왔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일제히 그녀를 향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이 마지막으로 선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게 그리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기자들 앞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에서 성 회장은 준비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라클 타워 화재의 원인과 배후 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에서 20년을 함께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고 자신의 판단 실수도 있었다고 그녀는 인정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성 회장은 성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준비한 문장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려는 사람의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기술보다 값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의 진심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성 회장은 고개를 한번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형제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민은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깨에 얹혀있던 것들이 조금씩 무게를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유는 형 옆에 서서 도시의 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자동차 소리,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이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도시의 소리였습니다. 유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손 실장은 혼자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성 회장이 부탁한 일이었습니다. 면회실에서 박 본부장과 마주 앉은 손 실장은 말없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 회장의 이름으로 작성된 것이었지만 서명도 직인도 없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편지였습니다. 박 본부장은 봉투를 열고 문서를 펼쳤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손 실장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 회장이 혼자 썼고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읽는 동안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문서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갈 준비를 할 때까지 박 본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면회실 문이 닫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접힌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함께 일한 세월이 20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끝에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후회는 뒤늦게 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난 다음에야 잃은 것들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무게를 되돌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독방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박 본부장의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느린 소리였습니다. 서두를 곳이 없는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앞으로 오랫동안 그 소리는 그 복도에서 계속 울릴 것이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빛이 하얀 침대 시트 위에 길게 누웠고 그 위에 강민의 손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새 피부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고 했습니다. 강민은 그 말을 듣고 짧게 웃었습니다. 평생 빠르게 살아왔으니 몸도 그 속도를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혜림 회장은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거르는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들어오곤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그 많은 말들 중에 어느 것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개 의자를 끌어다 강민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 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기도 하고 강민이 읽다 만 책의 제목을 소리내어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유는 그런 날이면 창가 쪽 보조의자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어떤 소리로 채워져 있는지 유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쌓아가는 소리였습니다. 퇴원을 사흘 앞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 회장이 병실에 들어서면서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지 않고 강민의 침대 옆에 서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갔고 차들이 달렸고 네온 사인이 켜지고 꺼졌습니다. 오라클 타워는 그 한복판에서 여전히 높이 서 있었습니다. 화재로 그을린 층들은 새 자재로 채워졌고 외벽은 처음보다 오히려 단단해 보였습니다. 상처를 지나온 것들이 대개 그렇듯이 강민은 그날 아침 일찍 타워에 출근했습니다. 새로 지급받은 보안팀 배지를 외투 가슴에 달고 있었습니다. 국가공인 보안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6달 전이었습니다. 시험을 3번 봤습니다.
처음 2번은 떨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에 합격했고 그 자격증이 그를 청아그룹 보안팀 최연소 팀장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강민은 말이 아니라 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뛰었고 팀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했고 아는 것은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팀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강민이 팀장실 한켠에 마련한 작업대 위에는 도면이 가득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무인 구조 시스템 설계도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99층을 오르던 날 밤 머릿속에 처음 그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도면으로 옮기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수십 번 고치고 다시 강민은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몇 줄을 읽다가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양 서류였습니다. 강민과 윤, 2사람 모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혜림의 법적 손주가 되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은 창가에서 형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성 회장은 강민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가 원한다는 것은 알아주었으면 해요. 성 회장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은 서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거절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쉽게 마음을 열었다가 다시 닫히는 일이 두려웠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그런 두려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일 병실을 찾아온 발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있던 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성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도 괜찮다고 하면요. 성 회장의 눈이 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윤은 창가에서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움직인 고개였습니다. 성 회장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이 비로소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퇴원 날 성 회장의 대저택에는 미자 아줌마가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자 아줌마는 성 회장의 집을 15년째 돌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처음 타워에 입주했을 때부터 말없이 챙겨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형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미리 물어두었습니다. 손 실장을 통해서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졌습니다. 소박한 것들이었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풍성했습니다. 형제가 현관문을 들어섰을 때 미자 아줌마는 주방에서 나와 2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강민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강민은 그 손의 온기가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성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쳤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강민은 어디를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윤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차는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조용한 언덕 위 묘지에 닿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묘지 안쪽에 2개의 묘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강민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성 회장이 형제의 과거를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부부였습니다. 묘비 앞에 누군가 최근에 놓고 간 듯한 국화꽃이 시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이 미리 사람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괜찮은 데서 살게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윤희 형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형제가 그렇게 한동안 묘비 앞에 있었습니다. 성 회장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무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제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묘비를 향해서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 안에 사과와 약속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윤은 뒷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차 안에서 잠든 것이었습니다. 긴장이 풀린 몸이 쉬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강민은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성 회장이 운전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증거를 보고 흔들렸어요. 그 점은 두고두고 미안할 것 같습니다. 강민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긴 거예요. 성 회장이 짧게 웃었습니다. 강민도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윤은 오라클 타워 내부에 새로 마련된 음향 연구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는 작았지만 장비가 좋았습니다. 성 회장이 직접 설계를 지시한 공간이었습니다. 윤의 감각이 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윤은 첫날 연구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직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윤은 연구소에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장치 개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다른 방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감각을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강민은 보안 전문 교육과정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드론 시스템을 손보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이 새로운 구조 시스템의 밑그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인명 구조 방식을 체계화하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도면으로 옮기는 작업이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대저택 거실에서 성 회장이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혼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후 거실벽에 새 액자가 걸렸습니다. 미자 아줌마가 슬며시 걸어두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내려 잠깐 찍은 것이었습니다. 윤이 반쯤 졸린 눈으로 찍혀 있었고 강민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 회장은 두 사람 사이에서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은 그 사진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멋쩍었습니다. 그러나 떼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공간에 사람의 온도가 스미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이제 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강민과 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변변한 집도 든든한 배경도 믿어주는 어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오랜 시간을 공들여 올라간 자리에서 단 하나의 이유로 무너졌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더 가지려는 마음이 이미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할 때
그것이 욕심인지 꿈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볼 일입니다. 성혜림 회장은 늦게 깨달았지만 깨달은 후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고 바꾸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사실 그것이 가장 적절한 때인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를 내는데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반드시 들립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살아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로 말해도, 윤이 소리로 진실을 찾아냈듯 세상은 결국 진심을 알아봅니다. 오늘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주파수가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